안녕하십니까. 축구 중계로 오늘은 늦게 인사드립니다.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이 서한의 말미에 그렇게 적었었죠. 그 편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장이 곧 워싱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저녁 식사에 회담까지 마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이번에는 편지 전달 임무를 수행하러 백악관으로 갑니다. 뉴욕을 출발했다고 하니까 몇 시간 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워싱턴에 있는 박민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주 기자, 김영철 위원장이 뉴욕을 떠났던데 언제 백악관에 도착할까요?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백악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장은 약 2시간 반쯤 전에 뉴욕에서 묵었던 호텔을 나와 워싱턴으로 출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예정된 면담에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친서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썼을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매우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정상회담 추진에 한 번에 급제동이 걸렸던 만큼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진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뉴욕 회동에서 최종 조율된 의견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친서를 통해 전달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위원장과 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백악관의 친서까지 들고 가고 그럼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직 미국 정부가 6월 12일 개최를 공식 발표하진 않은 만큼 잠시 뒤 만남의 결과에 따라 공식화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몇 번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2번, 3번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doesn't mean it gets all done at one meeting. Maybe you have to have a second or a third, and maybe we'll have none.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더라도 비핵화를 완전히 이행하기까지는 한 번의 만남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든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미국은 그래도 뭔가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죠. 여기서 과감한 리더십이란 뭘까요? 이정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평가는 북미 간에 좁혀지지 않은 이견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회담이 성공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take bold leadership from Chairman Kim Jong-un if we are able to seiz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for the world. 김 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한 셈인데 미국 측이 핵탄두 반출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우선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ICBM을 완전 폐기할 경우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핵공격 위협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협상에는 미사일 문제가 포함된다며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북한 역시 ICBM까지 포기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까지 포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협상이 주고받는 과정임을 감안하면 북미가 서로에게 통 큰 결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렇게 통 큰 결단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오늘도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런 입장을 지난번에는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밝히더니 이번에는 러시아 외무장관 앞에서 강조해서
이 모양새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 연합 전선처럼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핵화는 각자의 이해에 맞게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미 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괄 타결식 비핵화와 핵탄두, 탄도미사일 일부 반출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비핵화 단계에 따라 상응하는 체제 보장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패권주의에 맞서서 정세를 조정해 나가는 것, 당신의 지도부와 주도 세밀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는 북러 정상회담을 약속하며 적극 동조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고리로 중국, 러시아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타협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대가 없이 폐기한 데서 보듯 북한은 과거처럼 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누진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소한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인 성김 대사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through the ongoing series of consultations, including, of course, Secretary Pompeo's engagement with Vice Chairman Kim Yong-chol, our discussions at Panmunjom. 무엇보다 북미 양측 모두 정상 간 첫 만남에서 모든 걸 이룰 수는 없다고 인정하면서 첫 만남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판문점에서는 남과 북이 다시 만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을 실천할 후속 회담들의 날을 잡았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초반 신경전도 있었지만 8시간도 안 돼 합의를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남북은 우선 광복절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2년 10개월 만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시자 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회담은 14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체육회담은 18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 산림보건과 철도 연결 사업, 북측예술단의 남측 공연을 위한 다양한 실무회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밀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북남 관계의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적 계기로 된다는 것을 쌍방 당국이 다시금 인식을 했습니다. 남북은 다만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올해 6.15 선언 공동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 송환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논란이 예상됐던 탈북 여종업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조명균 장관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사상 최악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조단 조사 결과가 공개된 지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본인은 재판에 관여한 적도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먼저 대법원 특조단의 조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며 일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의 주요 원인이 된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이 있다며 교감서를 부인했습니다. 특조단 조사로 법원행 등처의 잘못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부 수장이 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무슨 문건인지 알지 못해 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검찰 수사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되물으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이라는 표현으로 재임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면서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안 자체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을 대법관들은 어떨까요? 지난 2차 조사 때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더니 이번엔 어쩐 일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2차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청이 있었던 사실과 이를 거부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수용하려 고심한 대법원의 민낯이 드러나며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현직 대법관 13명이 조사 발표 다음 날 긴급 회동을 갖고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공동 성명까지 내놓은 겁니다. 당시 성명에서 대법관들은 원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 의심과 오해를 부르는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재판에 대한 청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담긴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뒤의 양상은 사뭇 다릅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파문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특정 재판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건 대법관 개인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대법관 개개인이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내놓을 경우 후배 법관들의 반발에 더해 검찰의 강제 수사를 향한 여론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 주변의 분석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이 작성된 당시 대법관이었던 현직 대법관은 모두 6명. 사건의 진상과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법관들 스스로 사과든 해명이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한편 일선 법관들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독판사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논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오늘 특별조사단이 비공개한 모든 문건을 법관들에게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특조단이 공개한 문건만으로는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제목만 공개된 세월호 재판부 배당 관련 문제법관 감독 방안 문건 등은 법관들이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비공개 문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갖고 모아진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부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찰 피해를 당한 법관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양심을 동력 삼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자면서 향후 여러 회의를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연이틀 명확한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형사 조치에 대해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조금 전에 경기를 보내드렸죠. 우리 월드컵 대표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평가전에서 1대3으로 안타깝게 패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두 나라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딘 제코의 선축으로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리턴을 냈어야 되는데요. 자, 치비치가 올려줍니다. 중앙에서 제코가 떴습니다. 넘기면 안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슛! 넘기면 안 되는데. 넘어가면서 비스트에게 돌려놔야죠. 좋아요. 자, 이재성입니다. 이재성 그대로 슛!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재성 선두석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온사이드예요. 자, 이재성 후반전은 대한민국의 선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또 비스차인데요. 넘어옵니다. 비스차에게 넘어옵니다. 비스차 이번에 막아내야죠. 비스차에게 패스트릭을 내주고 맙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1대3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평가전은 우리의 월드컵 첫 상대 스웨덴을 염두에 둔 모의고사였는데요. 대표팀은 수비 조직력 강화라는 과제를 다시 확인하면서 아쉬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탐한 관중 앞에서 치른 마지막 국내 평가전. A매치 100경기를 맞는 기성용이 3백의 중앙 수비수로 깜짝 기용됐지만 조직력이 아쉬웠습니다. 전반 27분 상대 측면 공격수를 놓치며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실점 2분 뒤 대표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황희찬의 예리한 패스를 이재성이 감각적인 골로 연결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상대 역습 한 번에 뒷공간을 내주며 추가골을 허용했고 후반 34분 또 한 번 패스 한 방에 무너지며 보스니아 비슈차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투톱을 앞세운 공격진은 부지런히 상대를 압박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를 한다면 월드컵에서는 저희들이 승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4년 만에 거리 응원이 열린 가운데 경기 직후 대표팀은 월드컵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패배 직후였지만 관중들은 자리를 뜨지 않은 채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수비 조직력 강화라는 과제를 재확인한 대표팀은 모레 마지막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로 출국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 민주당발 미투 뉴스입니다. 한 당직자가 보좌관한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최근 당에 신고했는데 사과받고 끝내라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당직자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미투 이후 민주당이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는데 용기를 얻어서 신고했다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당직자가 2년 전 당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SNS에 폭로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갑자기 강제로 껴안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1년 뒤인 지난해 의원 보좌관인 같은 사람에게 또 추행을 당했다는 설명입니다. 밥을 먹고 나오면서 저를 다시 이제 껴안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너 좀 안 하면 안 되냐. 초등학생 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거의 아빠뻘인데. 지난 4월 이 여성은 가해 남성이 충남 천안시의원 후보로 공천된 사실을 알고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가 나온 뒤 민주당이 성폭력 특위를 만들어 성폭력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말에 용기를 낸 겁니다. 하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시의원 후보는 성추행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래킨 건 맞아요. 그렇죠. 진상조사에 들어간 민주당 성폭력 신고센터는 2차례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취소는 어렵다는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던 당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철이니 사과받고 끝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선거철이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과를 받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어? 피해 여성은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말합니다. 안희정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전환용으로 이 위원회를 만든 건지도 좀 의심스러워지고 저도 대학생 때부터 당원 활동했거든요. 당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민주당은 성폭력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후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기도와 충청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네. 며칠 전에 감자탕을 먹으러 갔더니 안에 감자가 정말 몇 개 없었습니다. 요즘 감자 가격이 60% 가까이 올라서 감자가 아니라 금자라는 말도 쓰던데요. 상반기 내내 계속된 밥상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건지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감자탕 식당입니다. 평소 같으면 한 솥 가득 담아 감자를 삶지만 지금은 솥의 바닥만 조금 채운 정도입니다. 천정부지로 올랐던 감자값이 지난달부터 차츰차츰 하락세를 보이자 식당 주인들이 감자를 조금씩만 사두는 겁니다. 한 10여 박스 20상 사뒀다가 뚝 떨어져 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만 요즘에. 실제 올 초 20kg 한 상자에 4만 원 선이었던 서울 가락시장의 감자 도매 가격은 4월엔 1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5만 원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6월 되면은 강원도를 제한 전국에서 이제 노지 감자들이 출하되니까 5월에 비해서 6월은 확실히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 채소값이 안정세를 보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작황이 부진했던 무와 당근 등의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브로콜리와 고구마 등은 이달 들어 더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반찬을 사 먹어요, 차라리 저희는. 그래서, 그래요? 예, 저희 2 식구 사는데 사 먹는 게 훨씬 저렴하고. 통계청은 신선 채소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축산품과 계란값이 하락했고 전기와 수도요금 등도 하락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 8개월 연속 1%대에 잡아들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이 1년 새 6.3%, 경유가 8.1% 오르는 등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물가 당국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소득 분배 격차가 심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고 진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했었죠. 그래도 정부는 사각지대에 주목해서 최저임금 혜택에서도 소외당하는 일자리 없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가장 애매한 위치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을 하는 만큼 지원금을 더 주는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돼도 이 모든 건 다 월급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은 채 3명이 안 됩니다. 이번에 조명된 1분위, 즉 소득 하위 20%로 좁혀보면 7%에 불과합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이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5시간 마라톤 청와대 대책회의 주제도 이 사각지대에 맞춰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사회의 90%가 혜택을 보지만 노년층이 다수 포함된 아예 임금을 받지 않는 10%는 정책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팀에 저소득층 노인 문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오는 9월부터도 5만 원 인상 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의 인상액을 더 늘리는 방안 등 노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주도권을 뺏겼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해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에게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날씨가 어째 너무 더워가지고 사막을 걷고 있는 듯하네요. 다리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이번엔 6.13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오늘 여야 각 당 지도부는 전략 지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악재로 여야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국 GM공장의 폐쇄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는 군산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군산을 필두로 전북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해지려면 이 파란 물결이 희망의 물결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최저임금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항의에 유세 일부가 취소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유세를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세금을 이래 끌어내면서 왜 경제가 안 살아나느냐. 이 끌어내가지고 공산주의식으로 배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충남, 부산에 이어 오늘 울산에서도 정작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홍 대표 패싱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 등에서 현 정부가 민생에 소홀하다며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평화 특사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지방 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승민 대표가 보수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건 통합정신 위배라며 문제를 제기해 정체성 논란이 불거졌고, 송파 을에선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한국당의 단일화를 제안하려다 지도부의 제동으로 이를 취소하는 등 내홍이 계속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민주당과 1대1 구도 만들기에 주력했고, 정의당은 수도권 유세를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각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와 함께 모두 824명의 광역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도 선출됩니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만, 정작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 구의원, 시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 동네 지방의원, 누군지 아시나요?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의원 중에 이름이나 얼굴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정치에 좀 관심이 좀 있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이제 뭐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유권자들의 상대적 무관심 속에 지방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대문 구의원들은 올해 초 6,500만 원을 써가며 스페인에 다녀왔습니다. 후임자들이 써야 할 연수비를 임기 말에 당겨 써버리면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겁니다. 임기가 끝날 시점에 가가지고 해외 연수를 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의원들끼리 유명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 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의 해외 출장 보고서입니다. 관광지를 필수 코스라고 버젓이 적어놓았습니다. 경남 남해군의회는 인터넷 백과사전 내용을 그대로 베끼기까지 했습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바 갑질 행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용돈 비슷하게 주는 거 있어요. 네? 봉투에 조금씩 주는 거예요. 잘 다녀오시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뽑아내면 이 세금을 꽃감 빼먹듯이 아무데나 사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백지수표를 위임하게 되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들여 기초의원에겐 평균 5,500만 원, 광역의원에겐 8천만 원 정도를 연봉으로 지급합니다. 주민 실생활을 좌우하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MBC는 그제 한국은행의 국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한국은행은 문제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찬찬히 보니까 한은이 기존에 밝힌 입장과도 어긋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저희 보도에 관여한 내부 제보자가 누군지 색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공사 수출액이 8년 동안 176조 원 부풀려졌다는 MBC 보도에 대해 한국은행은 1년 이상 장기 해외 공사 수출이 치솟은 건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 기준을 찾아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교량댐 발전소처럼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해외 공사 현장은 그 나라의 지사, 즉 현지 회사로 봐야지 수출로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설사가 중동에 1,000억 원짜리 교량을 짓는다고 할 때 해당 국가 역시 이를 자국 내 생산물로 계산하다 보니 한 공사를 두고 두 나라가 중복으로 실적을 잡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한은이 8년 전 작성한 내부 문건엔 현지에선 세금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독립적인 장부를 작성한다, 즉 수출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건설사들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그런 회계 장부를 별도로 당연히 해야죠. 우선 그 나라에 이제 소득세뿐만 아니고 그게 뭐 사회보장 등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나라에도 세청 같은 그런 데 있으니까. 한은은 또 국제수지 BOP와 국민총생산 GDP의 차이를 지적한 MBC 보도에 대해 해외에서도 일반적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한은은 2010년 새 기준을 도입하는 첫 번째 이유를 국민계정, 즉 GDP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정작 새 기준을 적용하며 두 국가 통계 GDP와 BOP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한은은 그러면서 새 기준 적용에 문제를 제기한 한은 내부 문건에 대해선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건을 누가 유출시켰는지 컴퓨터 로그와 인쇄 기록, 또 취재기자의 출신 학교와 인맥을 확인하는 등 제보자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정하겠다고 정부가 지난달 밝혔었죠. 국민 여론에 맡길 의제를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정하긴 했는데 쟁점 중 상당 부분은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라고 되돌려주면서 공회전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개편 논의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준희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대입 개편안 공청회장 앞 시민단체끼리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말같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성명서 발표하시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의 장단점을 두고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가장 좋은 점수를 갖고 있고 수능 선발이 상당 시간 동안 유지돼야 되고 추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민 여론에 맡기기로 한 의제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전형의 비율, 수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 그리고 수능 평가 방법 등 세 가지입니다. 수시와 정시는 분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최종안은 7월 한 달간 진행될 시민 참여형 조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4-5개의 개편안 시나리오를 만들고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제도에 대한 의견,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일반 시민 400명을 뽑습니다. 이들이 제시된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2박 3일간의 합숙 토론을 한 뒤 설문조사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신고리 5-6호기 원전 재개 여부를 결정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도 나옵니다. 생업에 바빠서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비전문가 400명이 그 짧은 시간에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겠느냐. 첨예한 갈등 속에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새 대입제도. 사상 초유의 실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에 대해 경찰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두 선수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거나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날씨가 벌써 이렇게 뜨겁습니다. 오늘 서울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0.2도까지 올랐고요. 경기도 태촌 지역도 35.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밖에 대구 32.2도, 광주 31.9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돌았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낮은 덕에 한여름 같은 더위 불쾌감은 덜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광주를 비롯해 지리산에 가까운 전남 지역과 대구 등 경상 내륙 곳곳인데요. 내일 대구와 광주 33도, 서울도 29도로 오늘만큼 뜨겁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는데요. 내일도 이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새 복사냉각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1도, 강릉 30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전주 31도, 안동 33도, 울산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30도로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